저는 오늘 국민 통합과 한반도 미래를 키워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 땅에서 침략이라는 단어가 재조명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명국 아닙니까? 이처럼 비상식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러시아 전쟁과 같은 이슈들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촉발하는 하나의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냉전 이후에 가장 큰 이슈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죠. 무엇일까요? 1991년 이라크에서 걸프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미국이 1급 패권 단일 체제를 완성을 했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러시아 전쟁의 끝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 대부분들은 동북아시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문명사적인 대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배수적, 우리 조상들이 자주 썼던 고사라고 합니다. 배와 등 양쪽에 적을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 정면에는 중국 대륙이, 등 뒤에는 일본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긴장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 삼았던 고사입니다.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120년 전 러일 전쟁, 한반도가 처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한 외신의 사파입니다. 그런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불과 4세대 전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당시의 한반도는 힘의 변화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반도는 위기 속에 항상 갈등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 구조는 전쟁으로 이어졌던 역사입니다. 한번 역사를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14세기 말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공민왕 들어보셨습니까?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이 2차례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홍건정 사건은 대륙의 원나라의 쇠퇴와 명나라의 성장, 즉 원명 교체기에 한반도가 직격탄을 맞았던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16세기 말 해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죠. 그런데 이게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17세기 초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륙의 힘의 공백을 틈타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설하죠. 그리고 조선의 선택을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의 상황은 인조 반정 후에 조정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진처럼 처참하게 한반도가 유린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말 국권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제강점의 역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난 600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일제강점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아픔의 사연들도 있지만 극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힘의 변화의 시기에 한반도가 받았던 영향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45년 8.15 때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준비되지 않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요, 1945년 12월 31일 서울 동대문에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보니까 영하 20도의 강추위면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당시에 30만의 시위대가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 인구의 4분의 1이 집결했습니다. 신탁을 반대하는 시위대예요. 즉 우리 민족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해방을 맞았고 그저 하나로 살 거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신탁이냐 반탁이냐에 걸려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했고 분단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준비 없는 해방 역시 또 다른 분열이고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사랑과 포용과 화합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 해방 후 첫 번째로 맞이했던 3.1절 기념식은 이념의 각축전이 됩니다. 46년 첫 번째로 맞이한 기념식에 좌익은 남산에서,
우익은 보신각에서 각각 기념식을 치렀는데 이건 마치 지금의 우리의 현 상황과 오버랩됩니다. 구한 말 내부 분열의 교훈을 망각했던 그 결과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가원로 지도자 여러분, 이처럼 한반도가 외풍을 많이 봤는데 우리 스스로가 가치 중심으로 뭔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남들이 쳐놓은 프레임에 거쳐서 일례로 신탁이냐 반탁이냐의 논리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엔 분열했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한말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은 한반도는 공동 관리를 해야만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단 분단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단의 기원 관련해서 물론 외세의 개입도 관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부 분열 또는 갈등하고 있느냐, 이 내부의 원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또 다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발생되는 각종 치료제, 백신은 단순히 의약품이 아닙니다. 미중 갈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패권 다툼의 각축정이죠. 그리고 이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방역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즉, 중국은 마스크를 해외에 지원해주고 방역 장비를 해외에 지원해줌으로써 본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국제 질서를 선도하려고 하는 치열한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죠. 즉,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이후 질서를,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는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미래상을 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태도를 갖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입니다. 존 미어시에이머 교수는 본인의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생존에 대해서 염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관련해서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이죠. 이충근 박사 역시 계속 주장하는 게 미국의 대전략 역시 지역 내 강대국의 출현을 막는 데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성장을 하려면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을 갖춰야 된다. 저는 이거를 가치적인 힘 중심으로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미래 산업과 반도체 관련해서도 연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작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19개 글로벌 민간기업 수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죠. 협박이란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참여했던 기업들은 미국으로 공장을 다 이전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대만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다 옮겼습니다. 단순하게 민간 기업에 대해서 통제하는 관점이 아니고 미래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를 선점하려는 강대국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부터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디지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디지털이 쓰이지 않는 것이 없죠. 오늘 평화포럼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바로 평화포럼 비대면 위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반도체가 보여주는 미래상입니다. 즉, 단순하게 반도체는 하나의 산업의 역할로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재택근무의 확대라든지 또 가전소비의 증대라든가 또 기존의 20세기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디젤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반도체는 기술 패권이라고 하는 등식, 그래서 미래 강국 유지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패권주의는 국경을 넘어서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단연 세계 최고의 패권국은 미국입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패권국도 도전자에게 이러한 패권적 주의를 평화적으로 내려준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바뀐 것이죠. 미국 역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국익 앞에서는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힐러리 국무장관은 2011년에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아시아 한복판에 서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 패권의 격전장이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존경하는 국가 원로 지도자 여러분, 앞서 한반도의 600년 역사를 대략 살펴보았고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이를 통한 국제 질서의 변화의 흐름을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 문명사적인 변화를 이끈다고 할 적에 다가올 세상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상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 파워, 즉 가치 중심으로 새롭게 결집해서 나가야 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은 러시아 전쟁 당시에 러시아가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의 인터넷망 그리고 통신망을 공격해서 없앴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니까요. 그러자마자 우크라이나 산업부 장관이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트위터를 올려서 스타링크를 보내달라, 우크라이나 상공에. 7시간 만에 바로 답변이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스타링크는 민간이 운영하는 인공위성입니다. 즉 일론 머스크가 사장이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인공위성을 우주공간에, 우크라이나 우주공간으로 바로 올려서 전산망을 가동을 시키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어떠한 방해 공작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공간에서 인공위성을 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걸 통해서 국제 여론이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은 첨단 IT 기술력이 이제는 단순하게 무력 또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됐을 때는 이제 지지를 못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첨단 IT 기술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와 합치됐을 때는 엄청난 가치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소프트 파워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하버드 대학교 조셉 나이 교수는 최근 국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폭탄과 총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사람들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의 힘을 통해서 어떠한 문명권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K-팝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은 2019년도 런던에서 유럽 청년들이 모여서 놀랍게도 한국말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한국의 그룹 BTS가 공연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BTS 공연을 통해서 3가지 기록을 세우는데요. 전체 공연이 다 매진이 됐고요. 전 세계 생중계가 되었고요. 런던 시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 콘서트 홀은 말이죠. 영어권의 대표적인 그룹들 다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비틀즈, 마이클 잭슨 정도 급만 공연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러한 공간에 한국말을 쓰는 우리 가수가 가서 공연을 했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즉 한국의 소프트 파워 힘,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방식 관련해서는 가치 중심으로 어떻게 결집할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치 사슬이 바뀌어가고 있는 때이지요. 20세기 질서, 서구식 성장 질서가 더 이상 단순하게 21세기 질서에 치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가치 사슬의 변화에 이런 IT 기술력이 인류 보편의 가치에 합치가 될 때 더 빛을 발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가 원로 지도자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혜택은 오늘 이곳에 참석하고 계시는 국가 원로 지도자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오늘날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1945년 8.15 때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념과 그리고 진영 간의 갈등 속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신령의 부재로 갈등했고, 그러한 분단의 모순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사회 혼란 속에서 아이러니컬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원래의 힘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신통일 한국운동은 분명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네, 힘이 납니다. 여기서 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사진이 있고 여기에 회정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도표를 올렸냐면요, 6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광의적으로 좀 봐서 한반도 2000년 역사를 놓고 살펴보면 한반도는 늘상 원심 분리기가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항상 분열하고 해체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한반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통합되지 않고 가치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심 분리기가 작동하고 있는 한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통합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고 또 가치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는 이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의 가치와 문화가 역으로 수출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역사 속에서는 고통의 역사가 많았다고 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원심 분리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회통합과 이러한 비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6.25 때 모든 게 파괴되었지만 그 후로 저희가 4.19 그리고 60 항쟁을 통해서 지금은 가장 세계적으로 앞선 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의 오일 쇼크를 겪었고 해방 후에 세계 최빈국의 국가였지만 지금은 전후 대비 경제 규모 1200배의 성장을 이룬 OECD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념 갈등이 치열하게 있는 가운데 북한과는 항상 대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승공의 이념을 통해서 범국민적인 승공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체제를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죠. 예, 전후 한국 경제가 이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작년에 저희 국내 총 생산이 1조 6,300억 달러인데요. OECD 수준이죠. 요 국내 총 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 식량 제국주의 또는 약탈의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식민 지배 경험 없이 이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미래 산업의 하나의 중추로 볼 수 있는 반도체를 가지고 살펴볼까요? 1987년 전 세계 반도체 D램 시장의 80%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NEC, 도시바, 미쓰비시, 후지스와 같은 회사들이 세계 10대 브랜드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이거를 바꿔놨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도표가 뭔가 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국가 원로 지도자분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앞장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3050 클럽입니다. 3050 클럽은 인구 5천만 인구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가 가입하는 회원 국가인데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등 7개 국가가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6개 국가들은 과거에 결과에 어찌됐든 약소민족을 침략한 경험이 있거나 식민지를 통해서 수탈 경제를 조금이라도 했던 이력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지금도 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제국주의, 식민의 경험 없이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평화국가로서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저는 우리 원로들이 앞장서서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상황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입니다. 가장 낙후된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혼돈의 문화가 지금은 세계가 가장 각광받는 한류의 문화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속에 국제 질서의 판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가올 시대는 우리가 가치 중심으로 다시금 원로들이 앞장서서 국민 통합과 미래적인 담론을 제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한국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작년에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이념, 정당, 종교, 세대, 빈부, 성별 갈등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1위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즉 한국은 역설적으로도 세계에 공인된 갈등 국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성장했던 한강의 기적을 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연결시키냐가 과제일 텐데요. 분명 저는 이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한반도 분단 모순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좀 더 필연적으로 통찰을 해야 될 부분은 2000년간의 한반도 역사는 뭔가 흥망의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항상 원심 분리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쳐있지 않으면은 뭔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고 그 위기가 전쟁 또는 고난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신통일한국은 참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국민 통합을 말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을 말함으로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의 길을 제시해야 되고요. 이러한 길 속에는 통일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내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융성할 수 있었던 동기가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그 정신에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면 1919년 3.1운동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1운동은 양심해방, 양심혁명의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속에는 종교, 특정 이념,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평화적인 인류 보편의 가치를 놓고 움직였던 것이죠. 따라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초 역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신통일 한국은 제2의 3.1운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좌익의 유물론과 그리고 우익의 유신론이 갈등하는 기형적인 모순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3.1운동의 정신을 차용을 해서 신통일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좌와 우를 하나의 형제 입장에서 보듬을 수 있는 두익으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익 사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주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아래 다 같이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원수라는 프레임에 빠지면 역으로 우리는 종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신통일한국의 기본 정신은 참사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틀 속에서 국민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대와 같은 체제에서 세계에서 북한은 영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체제에 대한 우위를 이미 점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원로들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 앞장서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통일 담론을 국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1975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여의도에서 구국구세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세계소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이를 통해 자유대안을 수호했고 풍전등화와 같은 한국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가고 문화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역할들을 했습니다. 승공을 통해서 이러한 운동을 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90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크렘린을 방문을 해서 고르바초프와 직접 만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끊어안습니다. 그 결과 공산권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게 됐고요. 두 번째, 하나님주의 중심으로 미래세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육받은 청년 학생들은 소련의 개혁개방의 주체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수교관계, 중국과 소련과의 외교적인 수교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91년에는 북한을 방문을 해서 최고 지도자 앞에서 주체 사상의 명확한 한계점을 짚습니다. 두익만이 명확한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통일 한국은 하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91년부터 2021년 제1기 신통일 한국 운동 기간에는 그 민간 교류 사업부터 경제 교류 사업들, 그리고 각종 문화 교류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승공, 공산을 뛰어넘자는 개념이 아닌 부모 안고 다 같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 할 수 있자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의 결과물들을 집약해서 올해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한반도 서밋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2기 신통일 한국을 출범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2월 달에 전 세계가 한반도에 모였습니다. 단순하게 한국적인 국내적인 통합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아젠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글로벌 협치,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끌어냈습니다. 세계평화 정상연합, 국회의원연합, 종교인연합, 학술인연합 등 최고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민간의 시민들이 세계 시민주의 정신으로 합치되어 항구적인 미래상을 논의하고 관심 갖는 데 이끈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 속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베 전 총리, 그리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그리고 훈센 총리,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죠. 그리고 펜스 전 부통령까지 실질적으로 세계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지도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2기 신통일 한국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하나님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좌와 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회통합의 관점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결론 마무리를 짓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가 원로 지도자 여러분, 신통일 한국은 참사랑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의 형제 앞에서 좌와 우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노태우 정부 때 북방외교를 실시했습니다. 북방외교를 통해서 소련과 한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수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다고 진보 정권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햇볕 정책을 전개를 했고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경제 협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즉 좌와 우가 공동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를 중심으로 두익을 중심으로 가게 됐을 때는 분명 공생 공영주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서에서 단군이라고 하는 기록이 최초로 등장하는 때는 1281년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에 단군이 등장했던 배경은요, 몽골 침입기에 우리 민족이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구나 하는 자의식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백제는 우리 역사에서 660년에 멸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우리 역사에서 668년에 멸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1281년에 당군이 등장합니다. 이 600년 기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숱한 고대 왕조 부흥 운동으로 굉장히 나라가 혼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토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민족과 그리고 사상과 사회 통합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결합되기까지는 6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한반도가 처한 지금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져 있던 때도 있고 또 하나 되었던 때도 있고 또 분열됐던 때도 있고 지금처럼 성장하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6.25 전쟁과 또 남북 분단이 서로에게 심어준, 그리고 전쟁이 심어준 복수심과 그리고 오랫동안 갈라 있으면서 서로 달라지고 있는 이질성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점점 그런 의식이 약화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통일 경로의 복잡함도 매우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동포로 불렀던 민족적인 역사의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통일은 역사적 큰 대세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로 적대했던 기억만을 갖고 있는 남과 북이 서로 통일이 되면은 그거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1945년 8.15 때 봤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독립과 해방은 그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었고 어땠습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어졌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적대하고 있는 지금의 기억이 그냥 통합이 되고 교류가 되었다.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구적인 공생, 공영, 공유주의를 이야기해야 된다면 이러한 신통일 한국은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인류 보편의 가치로 참사랑을 중심으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 통합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구심점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에 우리 원로들이 앞장서실 때 미래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사회 통합이 이끌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신통일 한국의 오늘 원로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체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